방어작용의 주제가 두 가지. 하나는 질병과 병원체, 또 하나가 면역이다. 질병과 병원체는 난이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평이한, 그냥 그런데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들인데 시험에 출제될 확률은 100%고, 면역도 무조건 출제되는, 무조건 출제되는 거 이렇게 두 개가 마지막 3단원의 제일 끝쯤에가 된다. 그러면은 질병과 병원체부터 정리. 이제 이 질병을 나누면 크게 둘로 나눌 수 있고, 하나는 감염성 질병과 그렇지 않은 질병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감염성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질병명을 얘기하면 되는 거야.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질병이 감염의 그 병원체에 의해서 되느냐 이거잖아. 감염성이라는 말이 병원체 때문에 생기는 질병이고, 비감염성은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유전적이거나 또는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냥 생겨나는 것들. 근데 병원체가 원인이 아닌 것들이 비감염성이잖아.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독감이나 또 결핵이나 에이즈나 뭐 많은 질병 중에 이제 감염성 질병이 있겠지? 걔네들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 뭐에 따라서? 병원체에 따라서 구별해야 한다. 그럼 비감염성 질병에는 뭐가 있을까? 할 때 고혈압, 당뇨, 또 그러니까 뭐 암은 사실 한마디로 얘기하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암 중에서 일반적으로 환경적 요인에 또는 유전적 요인에 의한 것들이 있잖아. 근데 이제 두 개가 섞여 있으면 시험 문제 낼 수가 없죠. 이거 외에도 이제 또 많이 있는데, 그게 만약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건 주로 이렇게 확실한, 아주 확실한 밝혀진 비감염성 질병이 있고, 아까처럼 만약에 암이라고 했을 때는 얘는 두 가지가 다 있다. 감염에 의해 원인이 되는 것도 있고 비감염성도 있어서 이렇게 애매한 경우는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면은 이거랑 그 다음에 얘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야. 병원체는 몇 가지로 나누냐면 5가지로 나눈다. 병원체 5가지가 뭐가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돼. 이거는 왜 무조건 시험에 나올 때 요거를 포함해서 얘를 같이 내는 거야. 그러면은 첫 번째 제일 우리가 거의 첫 번째 나온 거는 세균인데, 세균성 질병하고 바이러스성 질병을 구별하는 문제들도 많이 나온다. 비슷해 보인다는 느낌 때문이겠지. 근데 저 주로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균성의 대표적인 질병, 그 종류가 무엇이 있고 얘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 둘을 뭐 하냐면 비교해야 되고, 그 질병들도 비교할 때 예를 들어서 결핵이 또는 이질이, 그런 것들이 세균성 질병이죠. 세균성 질병에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고 해서 COPD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만성 폐질환. 근데 요거는 잠깐만. 요건 오해 용지가 있어서 잠시 보류. 폐질환의 폐렴 같은 것도 세균이에요. 폐렴으로 그냥 할게요. 폐렴도 세균성 질환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 위궤양에 있잖아. 식중독과 위궤양도 여기 들어갈 수 있는데, 위궤양 하면은 이거 들어갔나?
그 위궤양 일으키는 원인균 뭐 있어? 헬리코박터, 박터균이 하는 거는 그 궤양은 원래 구멍이야. 위에 구멍 뻥 뚫리게 만드는 이 헬리코박터균이 위 속에 있으면은 위궤양 생기고 그게 나중에 심해지면 위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거지. 요런 질병들은 기억할 필요가 있어. 왜냐면 시험에 자주 등장한 애들이야. 이질 같은 경우는 수인성 전염병인데 세균, 물속에 들어있는 세균을 잘못 먹었을 때, 이질균을 먹었을 때 나타나는 설사병을 일으키는 질병. 이건 법정 전염병에 속하는 거야. 여름에 수영장물이 더러워졌을 때 이질균이 번식하게 되면 그거 수영하다가 물 마셨을 때 설사병 걸려. 그러면 상당히 오랫동안 설사할 수도 있다. 이건 사라질 때까지. 바이러스성 질병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코로나가 있죠. 지금 중국은 아직도 난리 났고 우리나라는 이제 곧 한 두어 달 내에 실내 마스크를 해제한다 만다에 대해서 얘기가 있는데 근데 보면은 이제는 자연스럽게 그냥 벗어야 되는데 우리는 겁이 많아요. 중국 못지않게. 그래가지고 벗으면 다 죽을 것처럼. 근데 이게 코로나가 장기화되면 될수록 사실 좋을 게 없어요. 중국 마냥 그렇게 무식하게 어리석게 대응하니까 오히려 뒷북을 치고 있는 거예요. 바이러스성 질병은 그냥 더불어 사는 쪽으로 해결하는 게 맞아요. 대신에 거기 바이러스성 질병에 그 뭐가 있냐면 사스가 이게 다 그 사스, 메르스, 코로나 다 똑같이 코로나 바이러스야. 그리고 뭐가 있냐면 독감이 있고 사실 독감이나 코로나나 증세가 아주 비슷해. 호흡기 질환이란 말이야. 그리고 홍역도 있고 홍역도 이제 바이러스성 질병이라는 걸 알아야겠지? 게다가 에이즈는 후천성 면역결핍 바이러스 HIV 바이러스라는 것에 의해서 생겨. 이게 원인균이 HIV란 말이지. Human Immunodeficiency 바이러스 할 때 이게 에이즈라고 하는 면역결핍을 일으킨다. 근데 에이즈는 왜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과거에는 에이즈로 인해서 사람들이 사망하는 일들이 꽤 많았는데 지금은 에이즈로 죽을 걸 걱정하지 않고 코로나 때문에는 굉장히 걱정하고 뭐 이런 상황이지. 근데 얘는 왜 지금 문제가 되지 않느냐? 사실 이거는 지금 어떻게 인식이 되냐면 만성질환, 마치 뭐처럼 당뇨 같은 그냥 만성질환의 하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 감염이 돼서 걸리는 질병은 맞는데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치료약이 어느 정도 있고 얘는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에이즈에 걸려도 홍삼만 먹으면 살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크게 그게 이제 옛날 40년 전 그 전설적인 락 그룹 퀸의 프레디 머큐리가 에이즈로 사망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당시에는 치료 기술이 의학이 발전하지 않아서 에이즈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었다면 지금은 이 정도는 뭐 그렇게 막 죽을 병이다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죠. 독감도 마찬가지. 1년에 독감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 숫자는 상당하지만 그거를 막 두려워하는 정도는 아닌데 얘도 이제 차차 얘처럼 인식이 되겠죠. 그리고 거기 잠시만요. 감기하고 소아마비하고 감기, 소아마비 이런 것들도 다 바이러스라면 지금 여기서 여러분 이 두 개를 비교할 때 세균 바이러스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 공통점은 또 뭘까?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차이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차이, 즉 얘는 바이러스는
세포가 아니에요. 바이러스는 절대 세포가 아니에요. 그리고 세균은 세포예요.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이 얘기지. 바이러스가 세포가 아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은 그래서 스스로 증식할 수 없다. 혼자서는 증식이 안 된다. 그럼 그게 독특한 거야. 어차피 바이러스는 예를 들어 사람에 감염되는 코로나도 사람 몸속에 들어와야만 그 증식이 가능해지잖아. 그럼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면 코로나가 숙주를 다 없애버리게 되면 지들도 못 살아. 그러니까 더불어, 약간 표현이 이상한데 더불어 사는 게 원래 맞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 알아야 될 건 너네는 근데 코로나에 한 번쯤 다 걸려봤나? 안 걸려봤어? 오, 걸렸어? 어땠어? 죽을 줄 알았어? 그 정도 아니었어? 이게 사람마다 다른데 아직 안 걸려본 사람에게도 사실은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바이러스가 들어왔는데 면역적으로 별일 없이 지나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리고 아마도 지금 이 정도 시간이 흐르면 우리가 코로나와 같이 있던 시간이 여러분 3년이 아니에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코로나의 이전 모습이 뭐냐면 거기 나와 있는 사스, 메르스 등등등 지금은 코로나라고 명칭이 바뀐 거지. 코로나가 뭐야? 코로나가 이게 사스가 사우스 에이시아 레스피레이터, 이게 호흡기 증후군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다. 요 RS가 호흡기 증후군 바이러스라는 뜻인데 요거는 중동이야. 중동, 미들이스트. 사우스 아시아가 그 홍콩 쪽에 그 남중국 쪽에서 유행했을 때 사스, 중동에서 했을 때 메르스, 지금 코로나인 거야. 그럼 그 이전에도 있었다는 얘기지. 수십 년 전, 어쩌면 수백 년 동안 우리랑 같이 해왔던 코로나를 이제서 두려움의 대상으로 인식했다는 거지. 몇 년 동안, 최근 몇 년 동안 전 세계 홍역을 앓다가 중국은 아직까지도 홍역을 앓고 있고, 홍역은 이거 아니고요. 근데 어쨌든 얘가 나왔을 때 어땠냐면 사람들이 많이 죽긴 했었어. 이때도 많이 죽었는데 여러분 아는지 모르겠는데 이때 중동 지역에 가서 바이러스 옮기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되냐면 낙타를 조심하라고 이랬다고. 낙타 고기 먹지 말라고 그랬나? 하여튼 그 별 희한한 소리 했었던 시절이 있어. 누가 거기 가서 낙타를 먹니? 중동 가가지고. 근데 몸속에 유전자에 코로나 바이러스나 독감 바이러스가 뭐 돼 있냐면 내재돼 있는 거야. 그러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그게 발현된다고 알려져 있어. 그건 바이러스에 관한 거의 정설이에요. 감기가 언제 걸려? 감기 걸리는 건 내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감기 걸려. 왜냐하고 몸에 감기 바이러스 유전자가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살면서 지금까지 감기를 단 한 번도 안 걸린 사람 없어. 그러면 그게 온몸에 세포들의 바이러스 유전자가 퍼져 있는 거라고 봐도 틀리지 않아요. 근데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그 유전자가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이해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세균 바이러스에 이어서 세 번째로 얘기한 것은 거기서는 원생 동물인데, 얘는 대표적으로 원생 동물의 얘가 아메바나 또는 말라리아 병원충 같은 게 있어. 그 자체가 뭐가 되냐면 이 자체가 병원체인데, 특히 요거 말라리아 병원충에 의해서 옮겨지는 게 말라리아죠. 되게 쉽죠? 그런데 이 말라리아 병원충을 매개하는 곤충이 누구냐? 이 말라리아 병원충을 옮겨주는 매개충이라고 표현하는데, 매개충이 바로 모기예요. 모기가 말라리아 병원충을 가지고 다니다가 사람을 물었을 때 그때 모기가 가지고 있던 말라리아 병원충이 사람 몸속으로 들어와서 말라리아에 걸리게 되면
이거는 열병을 일으켜 열병. 그리고 뭘 일으키냐면 말라리아 자체는 치료가 잘 안 돼요. 이유가 이 병원층은 어디에 감염되냐면 적혈구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적혈구에서 기생하는 병원충이라 치료가 이게 말라리아가 치료가 매우 어려워요. 아주 어려워서 완치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걸로 말라리아로 죽는 사람의 숫자가 1년에 약 70만 명이 넘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그래서 요 모기는 가장 해충 중에 해충. 해충 오브 해충. 넘버원 해충, 베스트 해충. 완전 씨를 말려도 괜찮은 곤충 1등 모기. 제발 전 세계에 있는 모기 좀 없애주세요. 오케이. 그거는 훌륭한 일. 근데 뭐는 하면 안 된다고? 벌을 죽이면 큰일 나요. 그 아인슈타인은 뭐라고 했냐면 벌이 멸종되면 인류도 4년 이내에 멸종할 거라고 했어. 왜? 얘는 수분을 해주는 애야. 수정을 하는 아주 좋은 존재인데 이거를 잡아먹는 누가 있어? 이 그지 같은 말벌. 근데 말벌 중에 그 계급이 있는데 최상의 말벌이 누구냐면 장수말벌이에요. 이런 건 조심해야 돼. 숲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산에 가서 말벌이다. 말벌은 보통 요만하거든. 이 분필만 해요. 잘 놔두기 안 가면 엄지손가락 이렇게 2마디 정도 길이에요. 그 말벌은 애매 조그만 놈이 와서 까불어. 그 하나가 널 죽일 수 있어요. 독을 수도 없이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무한대로 뽑아내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사람을 죽일 만큼의 독성이 가진 말벌의 능력 때문에 얘는 자칫하면 사람 목숨을 빼앗아갈 수도 있어요. 독이 엄청 강합니다. 근데 얘가 이거 말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검은 등 말벌이라고 있는데 이거 정확하게 출처가 어디냐면 중국이에요. 중국에서 들어온 외래종인데 이 외래종 뒤에 오단원에서 나오지만 이 검은 등 말벌이 우리의 꿀벌을 사정없이 잡아 죽여요. 그것도 어떻게 하냐면 꿀벌집 근처에서 말벌이 이렇게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어. 그러면 꿀벌들이 날아오를 거 아니야? 날아오르면 그대로 잡아. 공중에서 낚아채서 그대로 이걸 잘라버려. 그 꿀벌의 목을 잘라버리고 그 즙을 빨아먹고 버려요. 그렇게 해서 이 한 마리가 꿀벌을 수천 마리, 몇만 마리까지도 없애버릴 수 있는 게 얘기 때문에 이놈 좀 없애줘요. 없애줘야 돼. 근데 어떻게 없앨 거야? 직접 잡는 수밖에 없어. 인간의 유익한 활동 중에 하나야. 그거는 외래 일종을 없애버리는 거는 좋은 일이에요. 근데 아무튼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그 많은 시도를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빌 게이츠예요. 빌 게이츠가 모기 퇴치에 쏟아부은 돈만 조 단위의 돈을 쏟아부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돈 많이 벌면 그런 뭔가 좀 의미 있는 일을 하라고. 오케이? 원생동물의 요거에 의해서 생기는 질병이 있긴 있는데 아메바성 이질이라고 있어. 여기 요즘에 다시 관심 대상이 됐는데 왜냐면 여기 정확하게 아메바는 아닌데 아메바 비슷한 놈이 물속에 살아요. 근데 이거를 어디에 있는지를 사람들이 모르냐면 계곡 같은 민물에 보통 있는데 거기서 이제 민물에서 수영을 하다가 자칫 잘못해서 물을 마실 때가 있잖아. 마치 이것처럼 이 이질처럼. 아메바성 이질은 왜 이질이라고 부르냐면 이 아메바가 역시나 비싼 놈이 우리의 장 속에 살면서 장의 환경을 아주 망가뜨려요. 그렇게 되면 설사가 엄청납니다. 근데 아메바성 이질이면 다행이고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나 몇몇 나라에서 발견된 그 아메바성의 문제점은 뭐냐면
아메바 비슷한 거였는데 걔가 우리 몸에 갈 곳을 못 찾아서 뇌에 이제 혈관을 타고 뇌에 가서 뇌에 서식하는 게 발견이 된 사례가 있어요. 뭐 뇌를 파먹는다고 알려져 있는데 하여튼 어디 이런 것들은 접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요. 그래도 적어도 여러분 나중에 뭐 외국 여행을 하다가 표지판에 호수든 또는 계곡이든 거기에 이 정도는 읽어야 될 거 아니야. 단 거? 단 거가 뭐야? 이러면서 물을 몸을 물에 담그라고? 이런 무식한이라고. 그리고 여기 데인저라고 써있고 밑에 뭐라고 영어로 쫙 써있는데 거기에 물론 아모에바라고 써있지는 않을 텐데 어쩌고 저쩌고 막 나왔는데 그것도 다 무시하고 야 괜찮아 다 벌써 뛰어들어 야 언제 이런 걸 즐기겠냐 하지 말라면 위험하다고 하지 마. 그런 객기는 나중에 부리지 마세요. 그냥 굳이 거기서 수용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곰팡이. 곰팡이는 균류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곰팡이는 생존 능력이 탁월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 없어져요. 여러분 아주 질긴 질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무좀은 한 번 생기면 잘 안 없어진다. 집에 너네 곰팡이 있니? 곰팡이 있으면 잘 안 없어진다. 욕실에 곰팡이 한 번 생기잖아. 잘 안 없어진다. 그거 없애려면 독한 약을 써야 된다. 사람도 죽을 만큼의 독한 약을 써야 된다. 이거 확실하게 없앨 수 있는 방법 찾아라. 그러면 많이 팔릴 거다. 왜? 무좀 걸린 사람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굉장히 많다. 그런 걸 연구해야 된다. 도움 되는 거예요. 돈 되고 도움 되는 거야. 그거 말고 아까 얘기했던 이제 COPD 같은 것도 있고 거기 뇌막염이나 칸디다증은 시험에 나오는 역사는 없어. 뭐 좀 어렵잖아. 이 말이 어렵잖아. 뇌막염. 근데 이게 뇌에 감염되는 건데 쉽게 말해서 너네 집에 방이 그럴 일은 없겠지. 너네 집 방에 벽 한 면이 전부 곰팡이고 천장 곰팡이, 바닥재 뜯으면 거기 곰팡이, 구석구석 곰팡이, 환기구 곰팡이, 그러면 거기서 산다고 치면 이거 걸려. 들이쉬는 온 공기 속에 전부 곰팡이 포자가 있으면 그 포자가 우리 몸에 살게 돼. 야이씨, 죽고 자포? 왜 그런 데서, 아니, 청결하지 않은 곳에 있어야 되냐고. 그러면 안 돼. 위험한 거야. 그리고, 변형 프라이온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이걸 분류를 말이야.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좋아. 4개까지는 좋은데 굳이 이건 안 했으면 좋겠어. 이 변형 프라이온이 뭐냐면 이건 단백질이야. 그거는 맞는데 봐봐. 자 1, 2, 3, 4, 5 중에 세포인 것은 몇 개야? 세포인 것은 이거 세포, 요거 세포로 구성되고 얘도 세포로 구성돼. 안세포고 안세포야. 오케이? 그런데 변형 프라이온은 일반적인 프라이온이라고 하는 것에서 변형 잘못된 놈인데 이게 뭘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냐면 이거 빨간 거로 쓰면 또 오해를 해요. 중요한 줄 알고 뭐 이거 중요해서 꼭 그건 아닌데 이거 알아 이거? 광우병 알아요? 너네 그걸 어떻게 알지? 너네 나이 때가 그 광우병 할 수 있었을 때 광우 가가지고 피켓트고 그랬던데 막 아닐 텐데. 아무튼 이 광우병은 사람한테 걸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 소우자야. 소에 걸리는 질병인데 미친 소, 미칠 광자거든. 미친 소병이에요. 근데 광우병이 왜 생겼느냐? 변형된 프라이온 때문이다. 프라이온이 잘못돼서 그렇다라고 알려지긴 했는데 정확한 원인을 몰라요.
사람한테 걸리는 건 크로이츠펠트 이름도 어려워. 야코병인데 크로이츠펠트 야코병인데 이런 질병에 걸린 사람 주변에서 봤어? 없어. 이거 걸릴 가능성은 네가 뇌망염에 걸릴 가능성보다 더 낮아요. 뇌망염에 걸리는 일은 그렇게 흔하지 않은데 이거는 네가 뭐에 걸릴 가능성과 비슷하냐면 에이즈에 걸릴 가능성이거나 소아마비에 걸릴 가능성이거나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사실은 말라리아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말라리아 있는 지역에 가면 말라리아에 걸릴 가능성이 목에만 물려도 걸릴 수 있어. 휴가지 잘못 갔다가 만약에 휴가에 있잖아 동남아시아 따뜻한데 거기 말라리아 병원충을 가진 모기들이 꽤 있다고 알려졌어요. 말라리아 모기들이 있으면 걸릴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예방차를 맞고 가야 되는 지역이 있는데 근데 이거는 100만 명 중에 1명 걸릴까 말까 해. 1000만 명 중에 하나? 근데 그걸 왜 굳이 여기다 얘기를 해? 이건 흔한 것들이에요. 흔한 거. 그래서 이제는 물론 얘가 시험에 출제됐던 가능성 최근 3개년 우리가 문제들을 다 살펴봤을 때 이거 낸 역사가 없어요. 시험에. 그럼 이제 뺄 때가 됐잖아요. 그죠? 몰라도 됩니다. 거의. 하지만 교과서에는 5가지로 분류했다는 걸 여러분은 기억하시고 출제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것과 그럼 나머지들을 비교하는 문제가 시험에 자주 나온다. 무조건 나온다. 그럼 오른쪽 문제 봐봐. 105페이지. 자, 1번. 6가지 질병을 가다로 구분하여 나타냈는데 고혈압 알레르기 이거는 전염성 질병이 아니죠. 그러니까 비감염성 질병이에요. 따라서 기억. 가해 질병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다 틀렸고 니은 나의 질병에 대한 방어 중에서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내용인데 병원체가 들어오게 되면 특이적 면역과 비특이적 면역이 모두 나타나요. 면역 작용이 작용한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거는 면역의 기본이거든. 그 다음에 디귿 다의 질병은 병원체 감염에 의해서 일어난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병원체냐면은 다는 바이러스가 되겠죠. 나는 뭐예요? 세균성. 그죠? 세균성 식중독도 있고 요즘에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뭐야? 어패류 생거 먹으면 위험한 게 무슨 바이러스? 어패류에 살아있는 어패류 속에 들어있는 바이러스. 이거 조심해야 돼. 이게 뭘 일으키냐면 장염을 일으켜요. 살아있는 어패류는 굴 같은 거 요맘때 굴을 생으로 먹는 건 매우 위험해. 무조건 끓여서 먹어야 돼요. 노로바이러스는 겨울철에 유행해. 특이하게 겨울철 유행하는 거라 생으로 먹는 건 웬만하면 좀 피하고 다 익혀서 먹어야 돼. 알겠지? 그리고 자 2번 플레밍이 세균을 배양하던 접시에서 푸른 곰팡이 중에 세균이 자라지 못하는 걸 관찰했다. 푸른 곰팡이가 이거는 상식적인 부분인데 푸른 곰팡이가 무엇을 생산하냐면 페니실린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데 이거는 소위 항생제야. 그 항생제가 세균을 죽여요. 이거는 항생제가 페니실린은 이 푸른 곰팡이가 생성한 거고 그리고 이 페니실린이 세균한테는 항생제로 작용했기 때문에 세균은 페니실린에 의해서 죽게 되지만 사실은 얘가 여기에 대해서 저항하게 되는 건 뭐냐면 내성을 갖게 되면 저항을 하게 되죠. 이거는 이제 상식적인 부분으로서 페니실린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플레밍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야. 1928년에 플레밍이 페니실린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최초의 항생제라고 이름을 붙여요. 니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바이러스인데 바이러스는 거기 이제 여러분 상식적으로 다 알아야 될 게 바이러스는 세포는 아니지만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단백질과 뭘로 되어 있어?
유전자는 있어요. 이걸로만 구성되어 있는 바이러스가 뭐 그리 무섭다고 발발발발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이러스를 모두 이렇게 막 받아들이거나 모두 다 감염돼도 괜찮다 이런 생각은 위험하고요. 단지 바이러스는 백신이 가능하고 개발 가능하고 대체로는 이런 것들이 이게 문제 이런 것들이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일상적으로 아까 노로바이러스가 흔하게 많은 이제 그런 것들은 감염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그래서 우리가 좀 조심하는 거야. 어쨌든 유전물질을 가지고 있고 세균은 기억하고 푸른 곰팡이하고 세균의 관계가 뭐겠니? 공생은 아닌데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봐. 푸른 곰팡이가 왜 페니실린을 만들었을까? 페니실린이 뭐 하는 물질이라고? 항생제가 뭐 하는 거라고? 세균을 죽이는 물질을 굳이 왜 만들었지? 그러면 둘의 관계가 나오잖아. 푸른 곰팡이 주변에 세균이 자라지 못하게 했다는 건 푸른 곰팡이는 세균이 싫은 거야. 너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그러다 세균은 왜? 내가 널 좀 뜯어먹는다고 뭐 그렇게 분해? 뭐 이런 거지. 둘이 싸우는 거야. 그걸 우리는 경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경쟁에서 이기려고 내가 너한테 항생제를 선물하마. 그러자 세균이 웃기고 있네. 난 견딜 수 있지롱. 이렇게 되거지. 그리고 세균은 푸른 곰팡이 주변에서 뭘 해? 세균을 뜯어먹으려고 가진 애를 쓰는 거야. 여러분, 사람하고 공생하는 세균이 누구야? 여보세요. 이씨. 사람하고 공생하는 세균은 바로 얘야. 우리 몸속에 사람의 세포보다 대장균 세포가 더 많은데 보통 사람의 세포는 약 60조 개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대장 속에는 100조 이상의 대장균이 있어요.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이 숫자가 더 많아요. 그런데 특이한 건 분명히 공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대장균 없으면 죽어요. 심지어 죽어요. 그리고 어떤 일까지 있냐면 사람이 대장균을 도와주는 것도 있겠고 대장균이 사람에게 명령을 내려요. 또 뭔 말인지 또 근데 나는 지금 이 얘기가 잘 들려야 될 텐데 그게 요즘에 과학이 밝혀낸 사실인데 대장균은 장 속에 사는데 우리의 뇌와 장은 서로 소통해요. 여기 하나에 축이 있다. 엑시스라고 하는 축이 있다고 해서 브레인과 겉에 이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요즘에 여러분이 그거 먹나? 이런 거 먹나 이거? 야, 유산균과 젖산균과 대장균의 차이가 뭐야? 젖유자야. 젖산균, 유산균 쌤. 젖산균이 대장균이야. 다 같은 거야. 학명으로 이콜라이라고 하는 이 대장균이 바로 젖산균이고 유산균인데 이거를 먹는 거야. 잘 납득이 안 간다면 알기 쉽게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 만약에 김밥 해분해서 김밥을 먹었는데 거기에 대장균이 만약에 100만 마리가 검출되었다.
김밥 한 줄에서 대장균이 100만 마리가 검출되었다라고 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찝찝하겠죠? 아니에요? 아, 그런 거 상관 안 하나요? 가끔 여름에 뭐 어디에서 대장균 검출 뭐 이런 그 기사가 나올 때가 있는데 김밥 한 줄에서 만약에 대장균이 100만 마리가 검출되었다고 하고 그걸 내가 먹었다고 생각하면 찝찝한데 그게 왜 찝찝하냐면 대장균이 검출될 이유가 김밥에서 검출 이유가 뭐냐를 생각하면 이제 그 경로가 막 떠오르는 거죠. 주방 환경이 막 지저분하거나 막 이랬다는 거야. 김밥 많은 사람이 손이 더러웠다는 얘기지. 화장실 갔다 손을 안 씻은 거야.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거기서 김밥 회분해서 김밥을 한 줄 먹고 그리고 나와서 편의점에서 요구르트를 사다가 하나를 마셨다. 그 요구르트에 들어있는 유산균은 보통 3억 마리예요. 김밥에서 발견된 대장균과 네가 먹은 유산균은 똑같은 유산균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이만큼 먹어도 괜찮고 대장균 100만 마리를 먹었다 그러면 찝찝하다고. 물론 김밥에 있는 대장균은 먹으면 안 돼요. 왜냐면 걔는 적어도 좋은 대장균일 리가 없기 때문에. 좋은 대장균과 나쁜 대장균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좋은 균을 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 좋은 균을 먹게 되면 얘가 좋아져요. 그래서 지금부터 장기 프로젝트 2달간 장기 프로젝트를 한다. 아 물론 이걸 더 늘려도 상관없어. 뭐 6개월 이상 해도 돼. 지금부터 뭐 하냐면 프로바이오틱스 and 프리바이오틱스를 하라. Every day. 매일같이 좋은 유산균을 먹어. 그게 프로바이오틱스야. 그래야 장내에 좋은 균들이 늘어나면 환경이 좋아지면 몸이 좋아질 거야. 플러스 프리바이오틱스는 걔네들이 대장균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식이섬유를 많이 먹는 거. 그러면 장의 환경이 좋아져. 그랬을 때 나타나는 변화를 보냐면 뇌의 변화가 생기는지를 보는데 심리 상태의 변화가 생기는 걸 느낄 거예요. 있어요. 꽤 포지티브한 쪽으로 바뀌어요. 긍정적 변화가 나타납니다. 해보세요. 대조군이 없는데요? 그러면 친구는 먹지 말라고 해봐. 2달, 석 달 동안 야 유산균 관련된 걸 다 끊어봐. 아마 비교가 될 겁니다. 해보세요. 이거 내가 매년 애들한테 시키는 거야. 나중에 2달 후 변화가 나타나면 꼭 얘기해줘요. 그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어요. 진짜 꼭 얘기해줘.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얘기해줘야 돼.